남편의 49제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부엌에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다 차려요? 딸 유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첫마디부터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전을 부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거잖니. 마지막 제사인데 정성껏 해드려야지. 유미는 한숨을 푹 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위 준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녀 서연이만 부엌으로 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아이만이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제사를 치르는 내내 유미는 시계만 들여다봤습니다. 절을 하는 것도 형식적이었고 준호는 아예 절도 하지 않고 뒤에 서 있기만 했어요. 정말이지, 이게 가족이란 말인가.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자 유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49일인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무슨 소리니? 재산 정리는 무슨...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기도 힘드실 테고 통장이나 집문서 같은 것도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유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결정된 일인 양 말하는 것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아직 내가 멀쩡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자 준호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유미 말이 맞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짜고 온 거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았어요. 오늘은 아버지 제사날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제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유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 통장이랑 집문서 준비해 놓으세요. 은행에 가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마치 명령하듯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서며 서연이를 재촉했어요. 서연아, 가자. 학원 늦겠다.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렇게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제사상에 가득했던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니 이렇게 됐어요. 딸이 날 무시하고 사위는 남이나 다름없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다가 문득 유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고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이 집,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조금씩 현금을 찾아두려고 했어요. 박영숙 고객님, 잠시만요. 최근에 대출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은행 직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아, 그럼 따님이신 김유미 씨가 어머님 명의로 상담 신청을 하신 것 같네요.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상담이었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미가 제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니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 동의 없이? 물론 실제 대출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담 신청은 가족이 대신할 수 있어서요.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은행을 나오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미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미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요. 서류들 다 준비해 놓으세요. 유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그때 가서 이야기해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제 것을 지켜야 했어요. 남편과 함께 일군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제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신혼 때 장만한 장롱, 아이들 키우며 하나씩 들여놓은 가구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라도.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유미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빼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마치 사업 미팅이라도 하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서류 준비하셨어요? 인사도 제대로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이야기하자. 급할 것 없잖니. 엄마, 저 오늘 시간 없어요. 빨리 처리하고 가야 해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유미야, 내가 은행에 가서 우리 집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다며? 유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혹시 급하게 돈 쓸 일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미리 알아본 거예요. 내가 부탁한 적 있니?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유미도 발끈했습니다. 남의 집이요? 저도 이 집 딸이에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할 수 있어요? 재산세며 관리비며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내가 40년을 살아온 집인데 내가 모를 것 같니? 엄마는 아빠가 다 해주셔서 모르시잖아요. 이제 혼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라도 당하면요? 유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니? 내 아버지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유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유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렸어요. 누구 전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서류는? 저는 유미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어요. 유미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숨기는 거 없어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저는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요. 유미가 소리를 지르자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 내가 날 걱정한다고 치자.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49일 됐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엄마, 정말 치매 걸리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무슨 치매 증상이라도 보였단 말인가요? 이게 내 딸이 할 소리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유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내가 무슨 권리로 날 치매 환자 취급하니? 내가 내 눈에 그렇게 한심해 보여? 유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하지만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미의 말과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전화를 받지 않던 불안한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유미의 시어머니였어요. 사돈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유미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세요? 요즘 우리 준호도 이상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준호가 회사에서 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나? 유미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유미가 그렇게 급하게 제 재산을 정리하려 했던 거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가족이라도 제 동의 없이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언니,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며 조언해 주었어요. 일단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 유언장도 작성해 두고. 유언장까지? 영수가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벌이는지 알아? 미리 준비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가 어제 집에 와서 막 화내고. 할머니 걱정돼요. 서연이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괜찮아. 서연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곧 이어온 서연이의 답장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요즘 맨날 싸워요. 돈 때문인 것 같은데.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할머니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시 뭔가 있었구나. 저는 서연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집에 놀러 올 수 있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서연이를 통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착한 손녀가 부모의 잘못으로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미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2020년 3월 유미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영숙이 모르게 500만 원 줬다. 2021년 7월 준호 사업 실패. 유미가 울며 도움 요청. 1,000만 원 지원. 2022년 12월 또 돈 문제. 이번엔 거절했더니 화를 내고 갔다. 세상에. 여보, 당신이 이런 일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군요. 남편이 저 몰래 유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으니 유미가 직접 제게 손을 벌리는 거였군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글을 내가 볼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유미 문제로 내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미안해.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평생 일군 것들은 우리 것이야.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주지 마. 내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였어요. 주말이 되어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어요. 서연아, 많이 힘들지? 할머니.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이가 겨우 진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아요.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얼마나 큰 돈이 문제인지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10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아빠가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렸대요. 10억?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미가 그토록 다급했던 거군요. 엄마가 할머니 집을 팔아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할머니한테는 비밀로 하래요. 서연이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사위의 빚을 갚겠다니요? 서연아, 할머니가 꼭 물어볼 게 있어. 엄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 들은 적 있니?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집을 팔면 된다고. 정말 그럴 계획이었구나.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절대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부모님 문제도 그분들이 해결해야 해. 할머니가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 엄마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어제는 변호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변호사라니.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어요. 여보, 오늘 서연이한테 모든 걸 들었어요. 우리 딸이 날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해요. 내가 평생 가꾼 이 집을,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빼앗으려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이 남긴 말처럼 난 내 것을 지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유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따님이 어머니의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셔서 필요 없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자 유미가 나섰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엄마를 해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잖아요. 도움? 날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파는 게 도움이니?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유미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내 남편이 회사 돈 10억을 날렸다며 그 돈을 내 집 팔아서 메우려고.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막은 모르고 왔나 봅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유미와 저만 남았어요.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중요해.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충격이야.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에 보낸다고?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준호가 정말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고소하면 감옥 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유미야, 내 남편이 저지른 일은 내 남편이 책임져야 해. 왜 그걸 내가 해결해줘야 하니? 엄마는 딸이 죽어도 상관없으세요? 이러다 정말 우리 가족 다 망해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남의 돈에 손대고 부모 재산 빼앗으려 하고 그게 사는 거니? 제 말에 유미는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유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야. 당장 준호한테 가서 자수하라고 해. 숨기고 도망치면 더 큰 죄가 돼.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러야 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자수하면 준호는 전과자가 되고 우리 서연이는 어떻게 살아요? 서연이는 할머니가 있잖니. 내가 그 아이만큼은 지켜줄게. 하지만 너희 부부의 잘못까지 내가 덮어줄 순 없어.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친딸한테? 그럼 넌 친딸이 어미한테 이럴 수 있니? 날 무능력자 취급하고 치매 운운하고 요양원 보내려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유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 말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유미가 떠난 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상황이 심각해졌어. 빨리 대비해야 할 것 같아.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명의를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금지 신청을 했고,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해 가족이라도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하는 서류도 준비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자 법원 직원이 서류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유미가 저를 상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끝까지 가려는구나. 저는 서류를 들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영수가, 이건 정말 심각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내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이 후견인에게 넘어가. 그 후견인을 유미가 하려는 거겠지? 맞아.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 의사소견서도 준비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모아야 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정신건강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준비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공과금 납부 증명서, 심지어 최근에 다녀온 문화센터 수강증까지. 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할머니 욕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유미가 여론전을 시작했구나.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할머니,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멀쩡하신지, 엄마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다 말할게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이런 어른들의 싸움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넌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 싸워야 하는구나. 남편도 없고 딸마저 적이 된 상황.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켜온 것들을, 제 삶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비였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봤어요. 비가 그치면 맑은 하늘이 올 테니까요. 법원에서 첫 심리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은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학교도 빼먹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서연아, 학교는 어떻게 하고 왔니?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요. 할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놀랍게도 유미와 준호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목록이었어요. 서연아, 이게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재산 빼앗으려고 계획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엄마 요양원 보내는 건 너무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나이 들면 다 치매 오는 거야. 미리 조치하는 거지. 딸의 목소리로 듣는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아, 이걸 어떻게 해? 할머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너무 나빠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건 위험해. 엄마한테 들키면 괜찮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 서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네, 엄마. 학원 끝나고 친구 집에 있어요. 서연이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서연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아빠 회사 직원이 저한테 몰래 준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 준호는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유미의 명품 쇼핑과 호화 생활에 쓰였더군요. 이런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구나. 서연아, 이 자료들 정말 중요해. 할머니 변호사님께 전달해도 될까? 네, 그러려고 가져온 거예요. 할머니가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가 떠난 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 이걸로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과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오히려 유미 부부를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이건 단순히 너를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위는 횡령으로, 딸은 사기 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는. 영수가, 지금 감상적일 때가 아니야. 저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어요. 며칠 후 우리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유미의 성년 의견 신청이 악의적인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오히려 유미 부부야말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소식을 들은 유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딸을 고소해요? 내가 먼저 시작했잖니. 멀쩡한 어미를 정신병자 만들려고 했으면서. 그건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 그만해. 다 들었어. 내가 준호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서연이가? 서연이 탓하지 마. 그 아이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오히려 너희가 부끄러워해야지. 유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급해서 그랬어요. 준호가 감옥 가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왜 그게 내 책임이니? 엄마는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 날 요양원 보내려던 게 가족이 할 일이니?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유미는 울며 돌아갔고 저는 마음을 더욱 굳혔어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있던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나이 든 여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단단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남편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여보, 오늘이 그날이에요. 우리 딸과 법정에서 만나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묘비는 차갑게 침묵했지만 어딘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오라. 끝까지 싸워. 법정에 들어서자 유미와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유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박영숙 씨는 최근 배우자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혼자서 큰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제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박영숙 씨는 정신과 전문의 3명의 소견서를 제출했으며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구인 김유미 씨야말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악의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서연이가 가져다 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유미와 준호의 대화가 울려 퍼졌어요. 치매 진단서는 어떻게 할 거야? 김 원장이 도와준다고 했어. 돈 좀 쥐어주면 될 거야.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만드는 건. 그럼 10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감옥 가고 싶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청구인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유미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맥락을 잘못 이해하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피청구인, 현재 본인의 정신 상태와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6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남에게 신세진 적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늙었다고 남편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바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고 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설령 제 자식이라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방청인은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김유미의 딸입니다. 제 할머니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허락했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서연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유미가 경악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오히려 제 부모님이 할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유미가 소리쳤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계속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전 다 들었습니다.
아빠가 회사 돈을 훔쳐서 큰일 났고 그걸 할머니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도요. 그만해. 서연아. 준호가 벌떡 일어났지만 법원 직원들이 제지했습니다. 서연이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친손녀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힌 것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유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만족하세요?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유미야, 망가뜨린 건 너야. 너와 내 남편이.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야. 속이고 빼앗으려는 사이가 아니고. 유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박영숙 씨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악의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더 나아가 재판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청구인 김유미 씨와 그 배우자 이준호 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어요. 딸과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그저 슬플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제 할머니 괴롭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영숙이가 유미와 화해하고 싶을 때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와 유미 사이에 큰 일이 있었겠지. 사실 내가 유미에게 숨긴 것이 하나 더 있어. 유미는 우리 친딸이 아니야. 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 낳은 아이라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난 그 아이를 내 딸처럼 키웠고 한 번도 차별한 적 없어. 그런데 유미가 20살 때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어. 그 후로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지. 아마 그래서 더 돈에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 이 진실을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편지를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유미가,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다니요. 유미가 왜 그토록 불안정했는지, 왜 재산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 아이는 늘 불안했겠구나.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미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워준 은혜를 배신한 것이니까요. 며칠 후 준호의 회사에서 정식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었어요. 사돈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70대 후반의 사돈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사돈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준호가 큰 잘못을 했지만 감옥 가면 정말 끝이에요. 사돈님,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준호가 한 일은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돈으로 유미가 명품 사고 호화롭게 산 것도 알아요. 우리 준호가 바보같이 아내 말만 듣고 사돈의 말에 놀랐습니다. 유미가 시킨 건가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미가 계속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준호는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결국 회사 돈에 손을 댔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상황이 더 복잡했어요. 사돈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가진 것 다 드릴게요. 집도 팔고 전 재산 다 드릴 테니. 사돈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억이라는 큰 돈을 제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돈님, 제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준호는, 우리 가문은 끝인가요? 사돈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했어요. 사돈이 떠난 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엄마는 계속 울기만 하고, 서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 저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여기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그날 밤 서연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연아,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준호 어머니가 찾아왔다. 늙은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남일 같지 않았다.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내가 해결해 준다면 그들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이다.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호가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유미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만족해요? 준호가 죽을 뻔했어요. 이게 엄마가 원한 거예요? 유미야, 진정해. 준호가 그런 선택을 한 건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서, 엄마가 우리를 버려서. 유미의 절규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미야, 내가 정말로 준호를 사랑한다면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 돈으로 덮는 게 해결책이 아니야. 엄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박영숙 님이시죠? 김유미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딸은 딸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유미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엄마, 유미가 저를 보고 약하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나쁜 딸이라는 거. 유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유미야, 엄마,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는 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20살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빠 서재에서 서류를 봤거든요. 그때부터 불안했어요. 언제 버림받을까? 언제 쫓겨날까? 유미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돈에 집착했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바보같이 생각했어요. 유미야, 넌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가 낳아 키운 딸이야. 정말요? 정말 저를 딸로 생각하세요? 그럼 내 아빠도 너를 끝까지 딸로 사랑했어. 우리에게 넌 언제나 딸이었어. 유미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서연이는 엄마와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우리 세 사람은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겨왔던 진실들, 오해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준호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했고 10억이라는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준호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유미, 서연이와 함께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준호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불과 몇 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검사가 준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5년에 걸쳐 회사 공금 12억을 횡령했고 그중 상당액을 주식 투자로 날렸으며 일부는 아내의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나약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준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욕심이 저를 망쳤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들. 법정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가 다시 정숙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준호가 호송차에 타기 전 잠시 가족과 인사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서연이가 울먹였습니다. 유미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아.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유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어 돌아와. 준호가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게요. 유미야.
준호를 사랑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새 출발해야 해요.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끝나가요. 유미도 진실을 알게 됐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죠? 그때 서랍 속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이가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가 됐을 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가족이 큰 시련을 겪고 다시 하나가 되었겠지. 사실 내가 숨긴 것이 하나 더 있어. 우리 집 마당 느티나무 아래 내가 묻어둔 것이 있어. 그것은 너와 유미, 그리고 서연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미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마당에 할아버지가 뭔가를 묻어두셨대. 같이 찾아보자. 우리는 느티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금속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는 평생 일하며 가족 몰래 조금씩 저축했어. 영숙이 알면 쓰지 말라고 할까봐 숨겼지. 유미야, 이 중 일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위해 모은 거야. 내가 내 피를 나눈 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게는 언제나 사랑하는 딸이었어. 서연아, 너를 위한 학자금도 따로 마련해 두었단다. 영수가 남은 것은 당신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쓰길 바라.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길. 통장을 확인하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빚을 다 갚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새 출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유미가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할아버지. 서연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실수하고 상처 주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 순간 마당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유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할게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정직하게 살게요. 서연이와 함께 당당하게. 그래, 그게 아빠가 진짜 바라던 거야.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준호의 선고 공판이 있던 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다고 했어요. 유미는 준호와 이혼했지만 서연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면회는 허락했습니다. 준호는 출소 후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성실히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유미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부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엄마, 가게 이름 어때요? 엄마가 해주시던 반찬들을 팔 거예요. 좋네. 내가 레시피 알려줄게. 이번에는 진짜 레시피였습니다. 숨김없이, 거짓 없이 제가 평생 쌓아온 요리 비법을 딸에게 전수했어요.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유미는 새벽부터 나와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서연이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어요. 어느 날 유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가게 개업 1주년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호도 잠시 참석했어요.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서연이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조리학과에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70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유미와 서연이가 자주 찾아오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남편의 제사 때마다 우리는 모입니다. 이제는 준호도 함께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 잘 지내요. 유미도 열심히 살고 서연이도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일들이 다 해결됐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소 주변에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새로 개발한 메뉴 맛 좀 봐주세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구나. 가장 힘들 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저녁 무렵 유미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엄마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엄마. 유미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이도 주방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만든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 가족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뭐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생각. 저희도 고마워요, 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제 손과 유미의 손, 그리고 서연이의 부드러운 손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선물 잘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저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바로 사랑이었습니다.